때로는 말로 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눈만 봐도 마음을 알 때가 있죠. 그건 서로가 가까운 사이일 때 가능할 거예요. 바로 가족 말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톡톡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가족에 얽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집 밖에서 늘 소심한 아이로 통했었고 위축이 잘 되는 아이였기 때문에 제 의견을 크게 내보지는 않고 살았어요. 이런 제 성향과 아주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바로 제 부모님 두 분이셨어요. 부모와 자식은 거울이라고 하는데 왜 저는 반대였는지 그건 참 신기할 노릇이네요.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습니다. 두 분이 융화가 잘 안 되어 있다는 점에서 물과 기름이라고 비유할 만한데요. 사실 지금 되짚어보면 차라리 불과 기름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욱 열받게 만드는 조합이 바로 제 부모님이었거든요. 엄마, 왜 또 새벽에 들어오세요? 엄마가 자꾸 이러시니까 아버지는 또 화가 나실 수밖에 없잖아요. 제발 자존심이라는 거 그만 내세우고 엄마가 한 번만 아버지한테 숙이고 들어가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간단히 풀릴 일들인데 왜 항상 어렵게 돌아가세요? 네 아버지가 나한테 안 숙이는데 내가 왜 숙여야 돼? 난 옛날 그때 뱃속에 너만 안 생겼어도 네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결혼 안 했어. 나는 고작 이렇게 살아갈 팔자가 절대 아니었는데 그때 뭔가 잘못 꼬인 거야. 너만 없었어도 나는 인생을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분하고 억울해서 미치겠어. 그런데 내가 대체 왜 네 아버지한테 져줘야 하니? 응? 오늘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이만 들어가서 주무세요. 저도 이제 잘게요. 내 말 안 끝났는데 어디를 가? 너도 지금 내가 우스워 보여?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너도 나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구나? 친정 엄마가 씩씩거리는 소리가 무섭고 한편으로는 서러워서 방에 얼른 들어가 문을 잠갔고 방문 앞에 그대로 쭈그려 앉아서 울다가 잠들었던 밤이었습니다. 그날 꿈에서는 세상을 이미 떠난 동생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갑자기 생긴 희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치료를 해보고 노력할 틈도 없었어요. 원래도 서로 성격이 강해서 곧잘 충돌하셨던 부모님은 남동생의 죽음 이후로 더욱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분들이 계셨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예 굳어져서 이제는 아무런 계기가 없어도 싸우게 되셨죠. 부모님 사이가 이 모양인데 양가 집안을 왕래하며 지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남동생이 죽은 이후로는 외가 쪽이든 친가 쪽이든 저는 가본 역사가 없었어요. 저에게는 무척 고통스러운 유년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친정엄마는 걸핏하면 저를 향해서 내가 너 때문에 참고 희생하며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왔어요. 죄책감마저 느껴졌고 목이 졸리는 듯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저라는 존재 때문에 부모님의 인생이 자유롭지 못하고 답답하게 묶여있다는 생각만 하면 죄인이 된 것 같았죠. 결국은 두 분이 이혼을 하시게 됐을 때 저는 옳게 왔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를 쓰고 얌전하고 착한 딸로 지내보려고 해도 그런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두 분의 불안은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저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두 분은 이혼을 진행하셨고요. 저에게는 딱 하나의 질문이 내려섰는데 그건 바로 모친과 살래 아니면 부친과 살래? 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식들은 부모의 이혼을 마주했을 때 이 기로에 반드시 서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고민했죠. 저와 딱딱한 사이여서 전혀 친하지 않은 친정아버지와 저와 대화를 훨씬 더 많이 나누지만 저를 원망한다고 말씀하시는 친정엄마.
두 분 중 어떤 분과 앞으로 살아야 할지 머리를 싸매고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곧 매빠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친정 엄마가 그대로 잠적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를 내버려 두신 채 사라지셨고 마지막 인사는커녕 쪽지 하나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그때 생각했죠. 아, 나는 엄마한테서 버림받았구나. 그토록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저주까지 하시더니 그만큼 나와 살기 싫으셨던 거였구나. 엄마가 그동안 나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은 진심이었던 거야. 얼마나 그동안 나를 키우기 싫으셨을까. 제가 소극적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큰 이유가 부모님의 이혼과 친정 엄마가 이런 방구도 없이 떠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워지지 않은 상처로 남았죠. 새로운 동네의 새로운 집에서 친정 아버지와 둘이 살게 되었지만 친정 아버지는 이혼 이후로 저를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다정다감한 아버지상은 절대 아니신 분이셨지만 그래도 부녀 간에 정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나 보더라고요. 학교를 다녀오면 늘 집에는 저 혼자였죠. 가끔 식탁 위에 10,000원짜리가 놓여져 있으면 그게 제 용돈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와 소통이 안 되니까 학교 문제도 혼자 해결해야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운이 좋게 세심하셨던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대학은 잘 골라서 갈 수 있었네요. 그게 저의 작은 행운이었죠. 제가 대학을 입학할 때 친정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등록금만 내가 내주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여기까지 키워줬으면 이제부터는 네가 스스로 앞가림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나는 너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나는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한 명의 사람일 뿐이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반박할 거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대학 시절의 추억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미친 듯이 공부하고 미친 듯이 아르바이트를 한 것밖에는 없거든요. 취업을 할 때도 제가 편하고 좋게 일을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돈을 잘 주는 곳으로 골랐습니다. 최우선 조건이 그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정 아버지는 이미 다른 여자분을 만나고 계셨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성인이 되니까 옳다구나 싶으셔서 이제 저를 책임지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었죠. 정식으로 그분과 재혼은 하지 않으셨지만 살림을 합치셨어요. 이게 제가 대학 졸업 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강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했죠. 그러니 항상 돈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취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온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는데 그래서 제가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자기 얘기라 하고 다녀도 안 좋다는 것을 제가 첫 사회생활하면서 깨우쳤습니다. 저는 저하고 친해졌다고 생각한 직장 동료들에게 저희 집 이야기를 해줬을 뿐인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제가 부모한테 버림받아서 혼자 살고 그래서 돈도 하나도 없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쫙 퍼져 있더라고요. 그런 소문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볼 때 선입견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게 참 괴롭더라고요. 나이 많으신 상사분들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의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당장 제 친부모님한테도 외면당한 사람인데 설마 다른 어른들이 저 같은 걸 어여쁘게 봐주실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친정 집들의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불편하고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래 버티고 싶었지만 결국 이직을 선택하였고 새로운 곳에서는 가면을 쓰고 지냈어요. 적당히 사랑받으면서 큰 것처럼 굴었죠. 평범한 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습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듯 하였는데 이런 제가 남자를 만났으니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우연히 인연이 닿아서 사귀게 되었던 남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남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남편은 저와 달리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활발한 사람이었어요. 유쾌한 부분이 있었죠. 참고로 남편은 당시에
회사는 그저 그런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었으나 주식으로 큰 재미를 봐서 주머니 사정이 여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얽히는 인간관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고요. 내가 형편이 좋은 걸 알고 딱 그거 노리고서 떨어지는 콩고물 주워 먹으려고 기웃거리는 놈들이 왜 그렇게 많던지 전부 다 가식덩어리들이었어. 내 앞에서 나를 축혀 세웠던 것들이 내 뒤에서는 나 몰래 내 욕을 엄청나게 하고 다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세상이 다 더러워 보이더라. 그런 반면에 강남에서 진짜 백의 알부자로 태어나서 자라온 부류들은 나를 어설픈 계급이라 취급하면서 자기들 무리에 안 넣어주더라고. 나와 같이 몇 번 어울리는 척을 해줬을 뿐 결국은 중요한 순간에는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걸 봤어. 남편이 허심탄회하게 자기 속에 담긴 이야기를 밝혔을 때 저는 한 번도 돈 가지고 인간관계를 가늠해본 역사가 없었기에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죠. 돈을 쫓는 것에 커다란 흥미가 없는 저를 남편은 되려 흥미롭게 바라봐 주었습니다. 어차피 자기 사정이 넉넉하니까 결혼은 돈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이 닿는 진솔한 인연과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했던 거예요. 저에게 그것을 거절할 이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건 아니었지만 차라리 빨리 결혼해서 내 가정 꾸리고 안정적으로 살아보고 싶어. 그동안 너무 외로웠잖아. 이제 나만의 가정을 만들 때도 된 것 같아. 저는 기쁘게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현실적인 문제를 바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우선 제 친정이요. 결혼을 하려면 최소한 친정 아버지에게는 알려야 했으니까요. 사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게 된 지가 당시 시점으로 봐도 이미 꽤 된 상태였습니다. 다른 분과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는 친정 아버지의 잔잔한 일상에 제가 파문을 일으키는 것이 될까봐 걱정스러웠어요. 저는 그런 것에서마저 눈치를 봤던 것 같네요. 고심을 거듭하다가 친정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렸고 교제해온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기껏 이런 대답이나 듣고 말았습니다. 네가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되었구나. 세월 참 무심하게 빠르지. 그런데 너 혹시 돈 필요해서 이러는 거야? 돈 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나도 내 생활하기 빠듯한데 좀 곤란하구나. 저는 돈의 디귿자도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다 돈 얘기고 돈 문제인 거 알고 있어. 굳이 그렇게 체면 차리려고 둘러댈 필요 없다. 돈이 아쉬운 거라면 나 말고 네 엄마한테 연락해보는 게 좋겠구나. 결혼이라는 좋은 핑곗거리가 있으니 알마침 연락하게 해도 좋은 것 같네. 저는 진짜로 돈 얘기 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냥 결혼 소식 알려드리고 아버지가 제 아버지이시니까 앞으로의 결혼 과정에 얼마나 참석을 해주실지 그게 궁금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잘못이었나 보네요. 갑자기 소식 끊긴 지가 오래인 엄마를 들먹이시는 걸 보면 아버지는 제 결혼에 그토록 관여하기가 싫으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내가 좀 민망해지는구나. 내가 실언했다. 미안하다. 그런데 네 엄마와 연락을 오래 안 하고 지내기는 했어도 연락을 할 방도가 없는 건 아니야. 혹시 몰라서 서로가 연락처는 남겨놓고 살았거든. 비록 연락해본 적은 없었지만. 경험쩍게 말씀하신 친정아버지 때문에 저는 놀라고 말았어요. 그때까지 저는 친정엄마와는 영영 소식이 끊겼고 연락할 수 있는 수단 따위는 없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친정아버지는 진작 연락처를 가지고 계셨다니 충격적으로 놀라웠고 약간의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걸 따지는 걸 부질없을 것 같아서 친정엄마의 연락처나 전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래 망설였습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일말의 정이 없으셨던 친정엄마에게 제가 연락해서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지, 괜히 저만 더 상처받게 되는 건 아닐지
고민을 하며 머뭇거리다가 시댁에 먼저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먼저 언지를 했었어요. 저만 그 자리에서 멀쩡히 잘 행동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요. 예의만 잘 차리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시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을 때부터 너무 긴장이 됐습니다. 시댁은 강남 서초와 무척 밀접해 있는 동작구의 어느 동네였고 브랜드 아파트였어요. 아, 제가 태어난 고향 친정집은 경기도 부천이고요. 친정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로는 인천으로 이사가서 살았습니다. 저는 성인이 된 이후로 서울에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월세로 자취 생활을 이어간 것이었고요. 원룸 생활을 한참 해왔기 때문인지 서울의 브랜드 아파트에서 사는 시댁이 엄청 유복해 보였습니다. 긴장한 채로 들어갔는데 시부모님께서 은은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잠깐 거실에 앉아서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다거상이 차려져 있는 부엌으로 이동할 때 시아버지께서 다급히 전화를 받으셨어요. 일 때문에 걸려온 전화라고 하시면서 정말 미안하지만 지금 나가봐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호들갑을 떠시며 당장 시아버지의 겉옷부터 찾으러 움직이시더군요. 시아버지께서는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는다며 남편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고요. 그 장면을 차례로 보는데 제가 가져보지 못한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어서 기분이 너무 이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을 쳐다보면서 그때 저는 이 남자와 결혼하면 이런 가정을 잘 꾸리고 살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었죠. 긴장이 어느 정도 풀린 채로 조금 고무되어서는 부엌 자리에 딱 앉았는데 설마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다짜고짜 제 집안에 대해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남편이 다 얘기를 이미 한 줄로 생각을 했었기에 저도 모르게 슬쩍 옆자리에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호통을 치셨죠. 5살 먹은 애도 아니고 본인한테 누가 물었으면 본인이 대답할 생각을 해야지. 애 먼 사람은 왜 쳐다본담? 그 지적에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이유는 모르겠으나 엄청 민망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횡설수설 친정 부모님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혼이란 대목까지는 별 반응이 없이 듣고 계셨던 시어머니께서 현재 제가 친정 엄마와 연락을 안 하고 살아온 상황이라는 부분을 듣고 나서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며 한숨을 내쉬셨어요. 이런 막장도 이런 개막장이 따로 없네. 아, 이거 완전히 격 떨어지는 콩가루 집안 아니야? 이런 말씀드리기에 부끄럽긴 하지만 요즘 세상에 부모님의 이혼이 그렇게까지 큰 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단지 서로 맞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이혼이고 나발이고 좋게 포장하려고 애를 써봤자 한마디로 부치는 딴 살림 차린 지 오래이고 모치는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사실상 고아 수준입니다 라는 거 아니야? 어이가 없네. 아휴, 격이 떨어진다는 말로는 부족해. 그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열심히 발버둥 쳐가면서 성실하게 살아왔건만 저의 그 모든 노력이 지난 세월이 시어머니의 정리 한 방에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만 눈물이 핑 돌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무척 난감해했죠. 시어머니께서는 더욱 화를 내셨고요. 설마 너 지금 우는 거니? 어디서 눈물을 보여 가증스럽게. 눈물 조금만 질질 짜면 일이 다 해결될 줄 아는 여자애들이 꼭 이렇게 있던데 나는 그런 거 딱 질색인 사람이야. 우리 딸은 진작에 외국으로 가서 곁에 없고 남은 건 귀한 우리 아들뿐인데 너같이 편법이나 부리려고 얕은 수를 쓰는 치사하고 머리 나쁜 애한테 우리 아들이 그간 홀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주 속이 터지는구나. 어? 아주 환장하겠어. 일부러 울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눈물이 나서 그랬어요. 말하는 거 보니까 보통 고단수가 아니네. 이런 애들이 겉으로 표독스럽게 구는 애들보다 100배는 더 무서운 거지. 그렇게 눈물 닦고 뒤늦게 애써 씩씩한 표정 지어봤자 나한테는 점수 못 얻어.
나는 너같이 구질구질하게 구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이런 나 같은 사람의 며느리로 들어봤자 네 인생이 행복하겠니? 하나도 안 행복하겠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각자 갈 길 갔으면 한다. 누가 보면 제가 매달려서 이 결혼하자고 한 줄 알겠네요.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누가 지금 너한테 네가 먼저 결혼하기 졸랐다고 그랬니? 난 그런 적 없다. 우리 아들이 먼저 그랬든 말든 남자들은 원래 한번 눈이 잘못 돌아가면 끝장을 보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별 수 없는 것이고 네 쪽에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끊어냈어야 맞는 거지. 어디서 언감생심 네 수준에서 아득히 먼 남자를 탐을래?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손바닥으로 식탁 위를 탁 내려치셨고 그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서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옆에서 팔로 제 어깨를 살며시 감싸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가만히 쳐다보았죠. 엄마, 이 결혼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굴고 싶으셔서 오늘까지 별 내색 안 하고 이 자리 마련하신 거죠? 정말 너무하시네요, 엄마. 진짜 실망했어요. 우리 아들이 왜 이럴까? 너 제발 정신 좀 차려. 네 누나를 봐. 외국계 대기업 다니는 네 잘난 매형 만나서 지금 아주 폼나게 정말 멋지게 남들의 부러운 시선 받으면서 살고 있잖아. 너는 그러지 못할 만정 지금 뭘 하자는 거야? 이렇게 안 하면 네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까 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대놓고 말하는 거야. 알아? 외국 가서 남들이 보기에 폼나고 멋지게 살면 뭐래요? 실상은 세금 문제 때문에 머리 싸매고 허덕이면서 인종차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직을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게 누나하고 매형이 사는 진짜 현실이에요. 엄마야말로 너무 환상에 빠져 계신 거예요. 네가 지금 미쳤니? 어떻게 지금 이딴 여자애 앞에서 네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다 할 수가 있어? 나 망신시키고 싶어서 작정한 거야? 우리 아들이 나는 여태까지 돈 욕심 철저하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적당히 똑똑하고 속물적인 줄 알았건만 아휴, 그게 전부 내 착각이었구나. 나의 반만 닮았어도 네가 냉철하게 판단하고 행동했을 텐데 네가 그러지를 못해서 지금 아둔하게 나오는 거야. 아이고 머리야. 일을 어쩌면 좋아. 이따가 네 아빠 집에 돌아오시면 내가 뭐라고 해야 할까? 음이 많다 못해서 넘치는 며느리가 생기게 됐다고 고지고대로 말하면 네 아빠가 잘도 좋아하시겠다. 그치? 시아버지가 거론되자 남편은 갑자기 왠지 자신감이 줄어들었다는 듯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더니 슬금슬금 제 어깨에서 자기 팔을 거두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향해 저에게 큰 유감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객관적인 조건이 너무 후달려서 며느리로 들이기엔 어쨌든 무리가 있으니까 이쯤에서 인연을 끝내자며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 휘말려서 왜 이런 소리나 듣고 있어야 하는가 싶어서 자괴감에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외모도 우리 아들이 낫잖아? 똑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우리 아들은 콧대가 예술이고 콧망울이 귀엽고 입술도 오밀조밀하게 보이는데 너는 그냥 인상이 초라해. 없이 자란 티가 나. 비유를 하자면 우리 아들은 훤칠한 귀족 이미지고 너는 빈티가 흐르는 천민 이미지야. 관상에서부터 그게 숨겨지지 않으니까 어디 가서 내가 너를 내 며느리랍시고 절대 인사를 못 시켜줄 것 같구나. 다시 말하지만 나는 고질고질하고 가난하고 없이 살고 이런 거 딱 질색이라서.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면 다 알아들었겠지? 아무리 자기 눈에 안경이라고 해도 남편이 그 정도로 찬양받을 만한 외모는 아니라고 저는 그 순간에도 생각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 수준으로 남편이 그렇게 생겼다면 중소기업에 다닐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어디 인터넷 쇼핑몰 모델이나 하고 살았겠죠. 그러면서 취미로 주식도 하고 유유자적하게 지냈을 텐데 그 정도 외모가 아니니까 평범하디 평범한 직장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귀족 이미지 타령에 저도 어이가 없어져서 이딴 결혼 전혀 욕심이 안 났습니다. 이토록 아들 사랑이며 집안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하신 시어머니라면 너무 골치 아파서 저도 며느리가 안 되고 싶었어요. 제가 소심한 편이어서 그 자리에서 시원하게 못 쏘아준 게 두고두고 한이 되었네요. 그 자리에서 시원하게 다 받아쳤어야 했는데 그저 쓰게 웃으면서 알아들었다고 답한 게 저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무척 풀이 죽었어요. 장난감을 빼앗긴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죠. 집을 나설 때도 시어머니라 안 쳐다봤고요.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내려오자마자 저에게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너하고 결혼할 거야. 왜냐고? 내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이대로 물러서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 못해. 우리 엄마도 정말 너무하시지. 나 어렸을 때는 내가 기침만 해도 오만 호들갑 다 떠시면서 내 이마에 손 올려주시고 걱정을 한 바가지 쏟아내셨으면서 이제는 달라지셨네. 어떻게 내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 앞에서 나한테 면박을 주실 수가 있어? 나 절대로 엄마한테 지지 않아. 너무 당황해서 말을 잃어버린 적이 여러분은 살면서 있으신가요? 저는 이때 남편이 대관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싶어서 머릿속으로 곱씹기 바쁜 나머지 대꾸를 해주는 걸 잊었습니다. 그만큼 황당한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면박을 당한 주인공은 당연히 저였어요. 면박이라는 표현은 사실 너무 귀여운 수준이었고 제가 당한 건 엄밀히 모욕이었죠. 심하게 당한 사람은 저인데 남편이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분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상외로 자기 엄마한테 크게 한 소리 들었다는 게 분했다는 것이 핵심이었죠. 지금이니까 냉정하게 짚어보는 것이지 솔직히 당시에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 자리를 가지고 나서도 저와 결혼하겠다고 말을 해주는 남편의 태도에 괜히 가슴이나 뭉클해졌죠. 대체 왜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입장은 그렇다 쳐도 시어머니께서 저를 너무 마음에 안 차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기는 어렵겠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런 집안의 시집갈 자신감도 저에게는 없었고요. 그런데 마침 저에게 온 연락이 있었던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받을까 말까 고민하며 고개를 갸웃하던 저는 문득 이 번호가 낯설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번호는 바로 친정아버지에게서 며칠 전에 받았던 친정엄마의 연락처와 동일했으니까요. 여보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심호흡을 한 뒤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더군요. 저는 이미 전화를 건 상대가 누군지 알고 있었으니 떨리면서도 복잡한 마음으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는데 잠시 후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던 찰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야, 그간 잘 지냈니? 친정엄마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엄마야 라고 말씀하신 순간 사실 저는 그때 바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리움과 원망이 한데 뒤엉키더라고요. 저에게 좋은 엄마였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었고 행복했던 추억이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이 세상 유일무이한 저의 엄마라는 사실이 그 순간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토록 나약한 제 자신이 너무나도 싫어졌죠. 이렇게 물러 터졌으니까 결혼을 약속한 남자의 모친에게서 그런 모욕이나 당하고 온 것 같았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엄마라는 존재도 있었군요. 한참 잊고 살아서 몰랐네요. 왜 연락하셨어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고요? 네 아버지한테서 엊그제 연락이 왔었어. 네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구나.
그 말 듣고 엄마가 깜짝 놀랐어.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우리 딸이 결혼을 다 하는구나 싶더라고. 상대는 어떤 사람이야? 괜찮은 남자니까 네가 결혼한다는 거겠지? 엄마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제 엄마 노릇을 하시네요. 지난 세월 어디서 뭐 하시다가 이제서야 엄마 노릇이 하고 싶어지셨어요? 왜요?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장모님 소리라도 듣고 싶어지셨나 봐요? 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내 욕심 때문에 나 혼자 새로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 욕만 때문에 너를 뒤로하고 살아온 것 같아서 후회가 많았어.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많이 부족하고 못난 엄마잖아. 용기가 안 나더라. 이제서야 네 앞에 나타난다고 네가 나를 욕하고 원망할까 봐 그게 걱정되고 무서워서 차마 너에게 연락할 생각을 못했어. 네가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 친정엄마는 말씀을 마치자마자 훌쩍이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 제 귀를 의심했죠. 제 기억 속에 친정엄마는 이러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뭐라고 대답을 드려야 할지 몰라서 일단은 다음에 다시 얘기 나누자고 한 뒤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곰곰이 옛날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행복하고 화목했던 추억은 많지 않았으나 좋았던 순간이 분명히 있기는 했더라고요. 이를테면 아침 먹으라고 저를 깨우셨던 친정엄마가 제가 열이 펄펄 끓어서 누워있는 걸 아시고는 황급히 저를 들쳐업고 병원까지 내달리셨던 기억이 있었죠. 잊고 있던 기억이었는데 되살려 보니까 가슴이 찡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이혼하신 이후로 세월이 꽤 흘렀고 그간 친정엄마도 나이를 먹어가시며 많이 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홀쩍이시는 게 이해도 갈 것 같았어요. 이튿날 남편을 만났을 때 저는 친정엄마 이야기를 꺼냈죠. 그랬더니 남편이 반색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할 때 아버님하고 어머님 두 분 다 계시는 거겠네? 너무 잘 됐다. 어? 그런데 우리 아직 결혼하기로 확정난 것도 아니잖아. 아니야. 내가 어젯밤에 우리 엄마를 완전히 설득했어. 너보다 돈 많은 집안 여자는 많지만 너보다 나를 잘 챙겨주는 배려심 깊은 여자는 몇 없을 거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좀 갈등하시는 표정이 되더라. 그때 마침 옆에 있던 우리 아빠가 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야. 이런 것에서 사내 자식의 뜻을 꺾는 거 아니다. 정확히 딱 말씀을 해주시는데 와, 나 그거에 감명받았잖아. 우리 아빠 왜 이렇게 멋있지? 남편이 자기 부친을 자랑하며 도취되어 있을 때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이 결혼 뭉그러질 줄로만 알았는데 설마 이렇게 정말로 진행이 될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서 결혼이 망설여졌지만 저처럼 특색 없고 잘난 구석 없는 여자를 이토록 원해주는 남편에게 고마웠고 이런 기회가 또다시 인생에서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결혼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당시에 고작 그 정도였던 거예요. 하도 주눅이 들어서 살았더니 그랬나 봅니다. 결혼이 그렇게 정해져서 이걸 계기로 친정엄마와 만나게 되었죠. 아주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친정엄마의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 그때와는 분위기가 딴판이셨어요. 확실히 나이를 드셨지만 고상하고 직적인 느낌이 풍기고 있었거든요. 친정엄마가 이런 분위기도 내실 줄 아는 분이었나 싶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조되어 제가 초라한 것 같아서 민망하기도 했고요. 그런 저에게 친정엄마는 대뜸 카드 한 장을 내미셨어요.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이걸로 써. 얼마든지 써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라. 엄마가 너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싶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만큼 괜찮은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았어. 됐어요. 웬 카드예요? 엄마 카드를 왜 제가 써요? 필요 없고 저도 사회인이라서 돈 있고요. 시댁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이런 도움은 없어도 돼요.
저를 버리다시피 하고 떠나신 이후 친정엄마가 너무 멀쩡하게 잘 살아오셨다는 증거가 바로 그 테이블 위에 올려진 카드 같아서 저는 심술이 났습니다. 제가 마음고생하며 살아온 것 친정엄마는 모르실 테고 공감도 못하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흘러버린 세월 속에서 저와 친정엄마 사이에서 생긴 커다란 간극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딱 잘라서 거절을 하자 친정엄마는 못내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죠. 결혼식은 시댁 측에서 잡은 곳에서 올렸고요. 별 잡음 없이 아주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제 친정 부모님이 이혼하신 지 오래라는 특성상 상견례도 생략했기에 시부모님과의 별다른 접점도 없었고요. 신혼여행은 남편이 고른 곳으로 다녀왔고 돌아오면서 사온 선물들은 시어머니께서 손수 적어주신 목록들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지시하는 대로 행동했어요. 집안에 오렌지 색깔로 포인트를 주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고요. 소품도 전부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서 골랐습니다. 제가 언제 한 번은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나서 시간이 남았을 때 들른 다이소 매장에서 작은 인테리어 소품을 2개 샀거든요. 남편과 저 이렇게 한 쌍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귀엽다고 생각해서 만족스럽게 집에다가 놨는데 며칠 뒤에 갑자기 저희 부부의 신혼집에 들이닥치셨던 시어머니께서 그걸 바로 발견하시고는 지적하셨습니다. 이 너저분한 것들은 뭐야? 이것들이 대체 뭔데 방구석도 아니고 어떻게 거실에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크기가 작아서 눈에 안 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제가 그냥 구경하다가 너무 귀여워서 사봤어요. 어머니께서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시면 거기서 치우겠습니다. 당연히 마음에 안 들지. 너는 이런 조잡한 걸 집에다가 두고 싶니? 딱 봐도 기품이 없잖아, 기품이. 내가 얼마나 예술의 조예가 깊은 고급스러운 인생을 사는 지인들을 곁에 많이 두고 있는지 너한테 얘기를 안 해줬던가? 해줬던 것 같은데? 네, 벌써 몇 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수입 명품 그릇이랑 도자기랑 이런 거 모으시고 미술 작품도 보러 가시고 구매도 잘하시는 그런 분들과 잘 아신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래, 잘하네. 제대로 들었네. 내가 바로 품격 있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그야말로 귀부인 같은 사람이야. 나도 머지않아서 그 예술 모임에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대단한 행보를 앞둔 내 눈에 저딴 지저분한 물건을 들이대? 너 지금 네 수준 낮다고 광고하는 거니? 네가 거지처럼 아무렇게나 살아왔다고 광고하는 모양새인데? 결혼하고 3달 정도가 지나자 저는 벌써 지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어머니께서 하도 저를 마음에 안 차 하시니까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으시려고 일부러 저런 소리를 하시는 건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시어머니께서는 품격, 고급 이런 것에 환장을 하며 집착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시어머니께서는 소위 상류사회라는 것을 진작 동경해 오신 분이었더라고요. 목표도 구체적으로 세워놓으셨죠. 앞으로 5년 안에 주소지가 강남구인 곳으로 이사를 가고 3년 안에는 선망에 맞지 않으시는 모임의 회원이 되시는 것이 시어머니의 목표였습니다. 그 모임이라 함은 진짜 백이 부잣집 사모님들이 교류의 장을 펼치는 엄청나고 비밀스러운 모임이었는데요. 편의상 이걸 예술 모임이라고 칭해볼게요. 바로 이 예술 모임의 존재를 아시게 된 이후부터 시어머니께서는 거기에 끼고 싶으셔서 안달이었나 봐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집안이 꽤 유복한 정도였고 시아버지께서 꾸준히 돈을 잘 벌기만 하셨을 뿐 진짜 백이 부자들의 세계에 편입하시기엔 조건이 부족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지를 발휘하신 게 바로 인맥이었어요. 인맥을 통하면 언젠가 그 모임에 정식으로 초대를 받고 끼어들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신 거예요.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예술 모임에서 잔뼈가 굵은 회원 한 분과 드디어 조금 가까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인맥의 인맥을 통해서 그간 부단히 노력해 오신 결과 거기까지 대략 도달하신 것이었죠. 저는 시어머니께서 그토록 선망하시는 상류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일 것 같았으면
진작 친정엄마와 다시 재회했을 때 그간 뭘 하셨길래 신수가 훤해지셨냐, 돈 좀 있으시냐, 카드 한 장 말고 두 장은 못 주시냐, 이런 소리를 내뱉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건 그저 생존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자취하면서 돈 때문에 힘들고 서러웠던 기억이 많았기에 돈은 저에게 염증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가치관은 어떻게든 무시할 수 있었으나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니 남편이 확실히 저보다는 시어머니와 가치관이 비슷하더라고요. 주식으로 돈을 잃고 얻는 것에 너무나도 일희일비하였고 옷 한 벌을 사도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를 먼저 염두에 두고 샀습니다. 저를 향해서 넌 구질하게만 살아와서 모를 거야 라는 말을 쉽게 뱉는 남편의 태도가 저를 무척 심란하게 만들었죠. 결혼 생활의 소소한 재미라고 한다면 규칙적으로 주고받게 된 친정엄마와의 문자 연락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항상 먼저 날씨 얘기나 음식 얘기를 꺼내주셨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자연스러운 답장을 보내게 됐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내용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격 떨어진다고 소리를 지르셨던 날이라 저도 모르게 친정엄마에게 고급 식당에서 사주신다면 나가겠다고 답장을 보내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장문의 답장을 다시 보내오셔서 저를 놀래키셨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사업도 2개나 성공시키고 인맥도 엄청나게 쌓아서 돈도 많고 무척 잘 나간다고 계신다는 이야기잖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나 성공을 거두신 분이었다니? 내용을 요약해보니 얼떨떨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며칠 뒤 생전 처음으로 제대로 된 고급 레스토랑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남편하고 연애할 때 좋은 레스토랑을 몇 번 가보긴 했었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고급스러운 곳은 아니었거든요. 강남은 물론이고 서울에서도 손꼽히게 고급일 게 분명한 곳이었습니다. 두리번거리면서 들어가는 저와는 다르게 친정엄마는 꽤 자연스러우셨죠. 주문하는 법도 너무 헷갈려서 그냥 친정엄마가 추천해 주신 대로 간신히 골랐어요. 이렇게 좋은 곳에 올 줄 알았다면 옷을 더 차려입었을 텐데 저는 그 점을 민망해했지만 친정엄마는 전혀 신경 안 쓰시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친정엄마의 그날 옷차림 역시 꽤 가벼운 편이었거든요. 캐주얼했죠. 옷걸이가 옷을 만든다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친정엄마는 가볍게 차려입으셨음에도 제 눈에는 그 누구보다 그 장소와 잘 어울리시는 분으로 보였어요. 여유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었거든요. 코스로 나오는 음식도 음미해야 했고 친정엄마와 대화도 해야 했고 그런 친정엄마를 자꾸 살피게 됐고 저는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중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애꿎은 물을 자꾸 마신 탓이었죠. 그래서 저는 도중에 일어나 화장실을 찾았어요. 볼일을 보고 화장실을 나오기 전 거울을 보는데 희한하게도 그 순간에 저 얼굴에서 친정엄마와 닮은 점이 보였어요. 한 번도 이 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건만 저는 외모가 확실히 친탁보다는 외탁을 한 편이었죠. 나이가 들면서 이 점이 더 두드러진 것 같았어요. 너무나도 멋지게 나이가 드신 친정엄마를 닮았다는 사실이 솔직히 기분이 좋게 다가왔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면 친정엄마와 더욱 편하게 대화를 나눠봐야겠다는 즐거운 생각을 하며 걸음을 옮겼을 때였어요. 자리에 가까워졌을 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손님으로 추정되는 어떤 사람 둘이 친정엄마가 앉아 계신 테이블로 다가가는 것을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앞장서고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제 시어머니셨습니다. 아유, 저는 또 혹시 제가 잘못 봤나 했네요. 그런데 맞네요. 어머 사돈, 어떻게 여기서 다 뵙죠? 그러게요. 여기서 뵙다니 신기하고 놀랍네요. 식사하러 오셨어요? 아, 네. 여기 제 절친한 분과 모처럼 와봤답니다. 그런데 제가 모처럼 오는 곳을 사돈이 이렇게 와 계신다는 게 쉽사리 믿어지지가 않네요.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이런 곳에 오실 돈이 사돈께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혹시 사위의 카드를 들고 나오시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제가 곤란한데요.
시어머니께서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짧게 웃으셨습니다. 친정엄마가 이런 곳에 오시는 것에 제 남편의 카드가 왜 필요하겠어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주먹을 꽉 쥐고 그쪽으로 가까이 걸음을 옮기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행분께서는 딴청을 피우시며 다른 곳에 계속 시선을 돌리고 계셨다가 그제서야 친정엄마 쪽을 똑바로 바라보셨는데 그러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시면서 비명까지 지르신 거예요. 아니, 회장님, 회장님 아니세요? 어머나,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여기서 뵙죠? 무척 당황하시며 횡설수설하시더니 고개를 숙여 친정엄마에게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즉시 얼어붙으셨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당신의 일행분과 제 친정엄마를 천천히 번갈아 쳐다보셨어요. 아유, 제 사돈한테 회장님이라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네? 사돈이요? 아니,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닿았죠? 저희 모임 회장님이 사돈이셨다니요. 근데 이걸 여태 모르셨어요? 일행분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께서 휘청거리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토록 염원하셨던 예술 모임, 그곳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장이 바로 제 친정엄마이셨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몰랐기에 깜짝 놀란 채로 다가갔죠. 이미 안색이 창백하게 질린 채였던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발견하시자 이제는 얼굴이 완전히 시체처럼 변하시더니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신 거였죠. 그러자 친정엄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우선 시어머니와 함께 오신 일행분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이셨죠. 보시다시피 매끄러운 상황은 아니라서요. 식사를 방해하게 돼서 너무 미안하지만 오늘 점심은 다른 곳에서 드시겠어요? 네, 그럼요. 저는 원래 여기 안 오고 싶었는데, 여기 이가 오자고 해서 자꾸 졸라대서 온 거였어요. 저는 먼저 가볼게요, 회장님. 다음에 언제 한번 꼭 저하고 따로 식사해 주세요. 제가 정말 학수고대를 하고 있어요. 그 일행분이 비굴하게 웃으면서 말씀을 남기시고 가버리자 시어머니께서는 아예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이 되셨습니다. 멍하니 넋이 나가셔서는 저와 친정엄마를 올려다보셨죠. 사돈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제가 왜 여태까지 몰랐죠? 세상에 무슨 이런 황당무계한 상황이 다 있는지. 대체 너는 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게냐?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향해 원망하셨는데 그 모습에 친정엄마가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여유롭게 팔짱을 천천히 끼면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시는 친정엄마의 모습은 진정 포식자만이 부릴 수 있는 여유가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피식자의 입장인 시어머니께서는 거의 본능적으로 그 눈길을 피하시더군요. 천박하기만 하든가 성급하기만 하든가 아니면 경솔하기만 하든가 한 가지만 해야 하는데 우리 안사돈께서는 참 욕심쟁이시네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다 하셔야겠나 봐. 그쵸? 나는 욕심 많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하도 욕심이 많아서 바보같이 더 소중한 게 뭔지도 모르는 채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딸을 오래도록 못 보고 살았어요. 나는 그래서 욕심쟁이가 싫습니다. 일종의 자기 혐오이죠. 자, 내가 안사돈을 싫어하는 이유를 여기서 더 설명해야 할까요? 욕심이 지나친 나머지 멍청하기까지 해서 이해력이 부족한 건 아니겠죠? 언성을 높이는 법 없이 나긋나긋했어요. 친정엄마는 부드럽고 나긋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든 내용은 무시무시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입술을 꽉 깨물며 몸을 떠신 후에 비틀거리며 일어나셨고 마치 이제 다 끝났구나 같은 표정을 얼굴 가득 띄우신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친정엄마에게 꾸벅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흠칫하시더니 슬쩍 고개를 꺾으시더군요. 그렇게 조용히 레스토랑에서 퇴장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었어요. 친정엄마가 다시 자리에 앉으시자 저도 따라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손에 포크를 딱 쥔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튀어나왔어요. 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요. 그냥 웃음이 불쑥 튀어갔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가 저를 따라 웃기 시작하셨어요. 웃음이 자꾸만 전염이 되었어요. 저희 모녀는 제법 한참을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습니다. 둘 다 눈가에 눈물이 맺힐 만큼 웃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후련하더라고요. 저는 친정엄마에게 여쭤볼 것이 아주 많았고 그건 친정엄마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의 여운을 즐기고 싶어서 침묵을 택했고 친정엄마는 많고 많은 질문 중에 이것 딱 하나를 골라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언제 할 거야? 이혼을 할 거냐는 질문도 아니고 언제 할 거냐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저는 아직 머릿속에 이혼을 떠올리기 이전이었으나 친정엄마의 질문을 듣자마자 놀라울 만큼 결심이 바로 섰습니다. 빠를수록 좋죠. 엄마가 도와주신다면 빨리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도 모르게 제법 능글맞게 소리를 해버렸는데 친정엄마가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펄쩍 뛰면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합의 말고 소송으로 가자. 직장하고 주식 소모임에 이혼 소송 당했다는 소문 퍼지면 재밌겠네. 나도 이쪽이 더 좋아. 제가 태연하게 받아치자 남편이 거의 거품을 물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저를 찾아오신 시어머니는 두말할 것도 없었죠. 그간 너무 오만하게 굴어서 미안했다며 거듭 사과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가족으로 이분과 살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 안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앞에서 통곡을 하시며 지독하게 후회가 된다고 오열을 하셨으나 그 모습을 보고도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니 어쨌든 고부관계는 이미 끝나도 한참 전에 끝난 셈이었습니다. 이혼은 깔끔하게 진행되었어요. 그 이후로는 외국어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면서 저만을 위한 시간들을 한동안 가졌습니다. 친정엄마와는 시간이 갈수록 심적으로 가까워졌고요. 역시 괜히 물보다 피가 더 진하다는 말이 있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 같은 사람도 사연을 써내어 볼 수 있을까 염려가 되네요. 집에서는 평범한 아줌마이지만 밖에 나가면 대표님입니다. 또 특이한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저희 집 가정부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원래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아집 있고 오만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며느리 좋으라고 집안일 해주시는 것도 결코 아니고요. 처음엔 제가 철저하게 을의 입장이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오는 기본적인 상하 입장이 아니라 갑과 을의 위치였습니다. 제가 있는 것 하나 없이 시집을 왔으니 그럴 만도 했네요. 저는 결혼할 때뿐만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없이 자랐고 못 배우면서 컸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학교 안 다니는 게 티가 나지 않았거든요. 학교 다니는 여부와 상관없이 천방지축으로 다들 뛰어놀던 시절이었고요. 중학교는 잴 것 없이 가장 가까운 데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슬슬 입시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생겨났어요. 저는 공부에 원체 흥미가 없었는데요. 집에서도 저한테 신경을 써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자연스레 저는 공부하는 경쟁 속에서 도태되었습니다. 섞이는 무리도 갈렸고요. 저는 잘 나가는 애들한테 빌붙어 다녔고 오빠들이 쓰는 돈으로 노래방에서 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중3 때 엄마가 돌아가셨네요. 아빠와 단 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좀 먼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안 부른다던데 실업계 고등학교였습니다. 이런 표현 꽤나 우스운데 저 딴에는 그래도 그때 최소한의 양심으로 사고를 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효도라고 생각했나 봐요.
사고 안 치고 학교 다녔고 수업도 졸지 않고 열심히 들었어요. 장학금 일부 지원해준다는 것 하나만 보고 어느 전문대로 입학을 했습니다.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계 신청해서 일자리 구할 수 있는 학교였어요. 졸업학기 다 채우지 않고 먼저 취업을 했다가 완전히 크게 데이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졸업을 한 후 작은 회사에 격리로 들어갔어요. 공장 돌리는 회사의 사무실이었죠. 규모도 작았지만 가족 회사였습니다. 저는 나이도 어렸고 사회생활 경험도 적었으니 가족 회사가 그래서 뭐 어떤 건지 딱히 생각도 안 하고 다녔네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제로 교제하였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는데 제가 임신을 하게 되는 바람에 상황이 급변했어요. 솔직히 표현하자면 임신해서 그냥 결혼했습니다. 한창인 나이였지만 제가 특별한 깜냥이 되는 사람도 아니었고 배경도 부족했으므로 임신으로 결혼하게 된 것이 아쉽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득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남편은 회사 대표의 조카였으니까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아빠가 쓰러지셨어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비극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저희 아빠가 하신 말씀을 듣고 가슴이 정말 미어지고 말았어요. 저 임신 사실 알고 결혼 얘기 나올 때부터 아빠는 뭔가 몸이 크게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경사를 망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참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돈이 어디 있나요? 저희 집에 돈이 어디 있겠어요? 병원비도 빠듯했습니다. 돈 나올 때라곤 시댁밖에는 없었어요.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비롯해 시댁 식구들 저희 아빠를 외면했어요. 수술 한번 해봐야 미련 안 남을 것 같다고 제가 사정사정을 해댔는데 누구 하나 꿈쩍하지 않더군요. 감당할 돈이 없다는 게 이유였어요. 제가 회사에 돈이 없지 않다는 것을 빤히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알 것이라는 걸 그쪽에선 짐작할 수 있는 건데 정말 뻔뻔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자기가 모아둔 돈이라도 털어보겠다면서 나서주었지만 황당하게도 시어머니가 만류했어요. 갈 사람은 가게 되어 있는데 쓸데없는 노력을 왜 해? 두고두고 가슴에 빗으로 꽂힐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빚을 내서라도 아빠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전부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러지 말라고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엄마의 고되었던 투병기와 의료사고로 힘들었던 나날이 너무 괴로우셨다면서 저에게 그런 짐을 지을 수 없으시다면서 당신께서도 지금 허락된 면까지만 살고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에게 보호자 역할 시키고 싶지 않다면서 그렇게 진통제로만 연명하셨습니다. 저는 도통 마음을 다잡지 못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이라도 제발 보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아빠의 치료에 대해 시댁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아빠는 떠나셨네요. 가시기 전날에는 오히려 평소보다 상태가 좋으셨어요. 저랑 웃으면서 대화도 하셨고요. 이 세상에 널 혼자 남겨두고 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난 그걸로 행복하다. 외롭지 말고 네 가정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지키고 알겠지? 아빠, 그래도 아빠 손자는 보고 가실 거죠? 꼭 그러셔야 해요. 아빠가 제 말에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주셨는데 그날이 마지막이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빠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시고 저는 자식으로서 3일장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울다 말다 멍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고 배가 당기면서 뭉치는 듯한 고통이 오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저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참 잊혀지지 않는 것 중 하나예요. 임신한 몸으로 부정한 기운이 감도는 곳에 있으면 안 된다네요.
미신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저희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었잖아요. 시어머니에게 휘둘려 장례를 제대로 끝마치지 못한 제 자신에 대한 원망은 아직까지도 풀어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두고두고 한이 맺혔고 제가 너무 바보 같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 모르겠네요. 임신 호르몬으로 그때 제 머리가 진짜 어떻게 되었었나 봐요. 저희 아들 낳고서도 저는 기쁨의 눈물보다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보는데 난데없이 서러움이 밀려왔고 약간의 두려운 감정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아이를 낳고 나면 굉장한 모성애가 생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엄마는 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과 집 그리고 알바를 전전하다가 돌아가셨고 아빠는 저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쓰러지신 다음에 손 써볼 겨를도 없이 허무하게 떠나셨기 때문에 오롯하게 저희 편이자 제 핏줄을 이은 아이에게 충만한 애정을 느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뱃속의 아기는 제가 그 힘든 시기를 버티고 지나오게 해준 원동력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낳고 나니까 진짜 희한할 만큼 허탈한 거예요. 그간 받은 스트레스가 심했던 건지 출산하고 나서 몸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런 와중에 갓난아기까지 돌보려니까 미치겠더라고요. 회사랑 집이 가까웠음에도 남편의 퇴근은 계속 늦었어요. 한 번은 대놓고 그러더군요. 애는 예쁜데 자기가 보는 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회사에 오래 있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요. 고분고분하게 잠든 모습이랑 재롱 부리는 그때만 아기를 보려고 했고 그 외에 모든 뒤치다거리는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기 때문에 집안의 모든 일은 제가 다 해야 한다는 게 명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도움은 일절 받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오지나 말지. 집에 들르면 저에게 그렇게나 잔소리를 해대셨으니까요. 우리가 안 걷어줬으면 넌 지금쯤 월세살이나 전전했겠지. 네가 뭐 특별히 할 일이 있다고 힘들단 타령이야. 네가 머리를 좋기를 해, 배운 게 많기를 해. 도대체 뭐 할 게 있다고. 이렇게 사는 것도 그저 인생의 한 모습이야. 밖에 나가서 굶어 죽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일인 줄도 모르고. 뭐? 우울해? 천하의 배부른 소리가 바로 그 우울하단 소리야. 그런 생각이 들 겨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네가 아직 여유가 넘친다는 게다. 시간 날 때 화장실 청소 싹 하고 바닥 물걸레질 한 번씩만 더 해. 그럼 잡생각 사라질 테니까.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의 거지 같은 조언과는 달리 열심히 쉴 틈 없이 집안일을 다 해대도 머릿속이 개운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혼이 죽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과연 이렇게 살다가 늙어서 세상 떠나도 괜찮은 걸까? 종일 이런 고민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러다가 하루는 낮에 거실에서 빨래를 개는데 교양 프로그램에서 전라도 여행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잠시 손을 멈추고 멍하게 TV를 보았습니다. 전라도에 떠오르는 여행 명소로 여수의 돌산도로 떠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정말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한참 잊고 살았던, 들었던 당시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넘겨버리고 말았던 저희 부모님의 옛 이야기가 생각나서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여름에 엄마가 병원에 잠깐 입원했다가 퇴원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심각한 병이 있다든가 하는 건 전혀 몰랐어요. 중학교 올라가서야 알았으니까요. 엄마는 병원밥이 맛이 없었다면서 입원해 있는 동안 톡 쏘는 갓김치가 생각나서 혼났다고 그러셨어요. 전라도 가는 기차에 타면 여수 갓김치 파는 거 아니? 특산품이라고 판매하는데 기차에서 사는 것도 엄청 맛있다네. 요즘은 안 팔지도 모르겠다. 아휴, 진작 기차 여행도 좀 많이 다녀볼걸. 엄마, 기차 타고 여수 가봤어?
기차에서 갓김치 사봤어? 제가 물어보니까 엄마가 싱긋 웃으면서 고개를 가로저으셨죠. 대신 버스를 타고 가봤다고 하셨어요. 궁금해서 언제? 언제? 제가 계속 캐물으니까 엄마가 저 태어나기 전 두 분이 결혼하시기도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연애하실 무렵에 전라도로 여행을 가기로 하셨대요. 그때 아빠는 공장 일이 바빠서 그곳에서 거의 숙식을 하셨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마장이라고 하셨던가? 그곳에서 만나기로 해서 엄마가 토요일 점심시간에 먼저 도착을 하셨대요. 약속 장소인 다방에서 아빠를 기다리는데 암만 시간이 지나도 아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휴대폰이 없던 시절 연락할 방도는 없고 엄마는 할 일 없이 기다리면서 속으로 오만 상상을 다 하셨었다네요. 이 사람이 오다가 사고를 당했나? 아니면 나와의 약속을 잊어버렸나? 혹시 나를 바람맞히려는 계획인가? 불안한 가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졌고 엄마는 무려 4시간 이상을 그 다방에서 아빠만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아빠인가 싶어서 목을 빼고 쳐다보셨대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야 아빠가 드디어 문을 열고 나타났는데 엄마가 보자마자 오래 기다리느라 지친 것도 있고 깜짝 놀라시고 말았답니다. 아빠가 엄청나게 큰 가방을 메고 오신 것이었어요.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에베레스트 등산 가는 사람이나 그런 가방을 메지 누가 그렇게 큰 짐을 가져오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고 하셨죠. 그때는 미리 예약하거나 예매하는 시스템이 없었다네요. 한참 늦었으니 두 분이 손붙잡고 뛰어가서 버스표를 사고 그 다음 오는 대로 그냥 타고 가셨대요. 급행버스였나? 그런 이름의 버스를 타고 전라도까지 내려가셨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나서야 엄마가 마음이 풀려서 아빠한테 물어보셨대요. 도대체 왜 그렇게 늦었냐고요? 아빠가 당시에 필름 제작 공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게 기계에서 매끈하게 나오면 탁탁 잘라서 공정하면 완성되는 과정이었대요. 그런데 아주 가끔은 기계에서 필름이 나오다가 뭉치기도 하는데 이렇게 떡이 지면 온 기계를 다 중단시키고 수습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완전히 자동화가 되었겠지만 그때는 반수동이었던 셈이죠. 하필이면 그날 토요일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을 하려던 그 찰나에 떡이 져서 공장이 올스톱 되는 바람에 아빠가 그거 해결하시느라 늦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오래 지체되었음에도 엄마가 아직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으며 아빠는 달려가셨던 겁니다. 두 분이 가신 곳은 여수하고도 더 지나서 돌산도였다고 해요. 거기서 엄마가 말씀하시기로 배를 타고 들어가셨대요. 깜깜한 와중에 아빠가 가져온 짐 풀어서 텐트 치고 새벽에 텐트 안으로 바닷물 들이쳐서 두 분 다 놀라고 깨어나고 난리도 아닌 하룻밤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날이 밝았을 때 아무렇지 않게 해수욕하고 노셨대요. 여담으로 아빠가 챙긴 어마어마한 짐 중에서 아빠 것은 없었고 죄다 빌린 물품들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방까지도요. 그렇게 빌린 것도 신기하지만 빌려서라도 엄마와 즐거운 추억 쌓고 싶어서 머나먼 여행길, 그것도 어려운 초행길을 거뜬히 나섰던 아빠. 어디든 군말 없이 따라가며 매 순간을 즐기실 줄 알았던 엄마. 두 분이 비록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시진 못했지만 서로에게는 든든한 동반자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빨래 개다가 말고 엄마가 해주셨던 두 분의 여행 스토리가 생각나서 거의 탈진할 만큼 울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모님 두 분 다 떠나시고 저 혼자가 된 게 새삼 실감이 나면서 외로웠어요. 저에게는 이제 가정이 생겼는데 어째서 이렇게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까? 왜 자꾸 외로울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는 제 자신이 없었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삶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어요. 과연 제가 부모님보다 젊은 시절을 잘 나고 있는 것일까?
하다못해 다른 지역으로 혼자 여행이나 잘 다녀올 수 있을까? 이런 가정을 해보니까 암담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 인생을 무력함으로 채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고집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하느라 애를 먹었었는데요. 욕실에서 씻고 나오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까 예전과 비교해서 가슴이 처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제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정말 나는 멋지게 살고 싶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 눈치 보고 애만 키우는 아줌마로 늙어가고 싶지 않다. 욕망을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멋진 여성이 되고 시어머니한테 떵떵거리고 남편이 함부로 못 대하는 그런 위치가 되고 싶단 열의에 가득 차게 되었죠.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더니 다른 건 몰라도 단순 계산 능력 같은 건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뭘 색다르게 응용하거나 심도 있게 파고드는 그런 분야에는 완전히 문외한이었습니다. 전혀 몰랐죠. 그렇다면 우직하게 딱 하나만 파고드는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졌어요. 뭐가 있으려나 하고 봤더니 다름이 아니라 자격증 공부가 저에겐 맞는 듯 싶었습니다. 한 우물만 그저 무식하리만치 파고드는 건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자격증이란 건 그 목표만 보고 직진하면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내 스펙을 쌓고 보자 이런 목표로 자격증들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격증으로 채울 심산이었어요. 눈치 봐가면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저는 그것을 발판으로 유통업계에서 정말 유명한 곳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거의 다 알 수밖에 없는 대기업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약직이었고 돈은 아주 적었습니다. 기본 수당이 정말 적었는데 대신에 대기업이라서 확실히 다른 점은 있었어요. 업무 외 추가 근무가 발생하면 추가 수당을 10분 단위로 철저하게 계산해서 다 쳐줬습니다. 대기업이다 보니까 빌딩도 굉장히 좋은 곳이었고 그 건물 1층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재직자들은 전부 할인 대상이었어요. 저는 단 몇백 원에 끼니를 때울 수 있었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남편이 받기 때문에 기본급은 어쩔 수 없어도 그 외의 모든 수당은 제가 몰래 다 챙겼죠. 제가 돈을 벌든 뭘 하든 시댁에서 저를 내보는 게 마침 시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서였어요. 회사 사정이 나빠진 것도 겹쳤기 때문에 이래저래 축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따로 돈을 버는 것이 안정적으로 더 낫다고 남편을 설득했어요. 원래는요, 그 집안에서 저를 땡전 한 푼 안 주고 인력으로 써먹으려고 했습니다. 회사 사정 안 좋다는 핑계를 앞세워 가족이니까 희생하라는 것이었죠. 그 짓 안 하려고 따로 돈 벌러 나가기 위해 설득하느라 제가 정말 애썼습니다. 비위 맞추느라고 힘들었네요. 제 뜻대로 제 맘대로 일도 못 다니는 신세가 한편으로는 우스웠어요. 반드시 돈을 많이 벌어서 갚아주리라고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창업을 진작 꿈꾸고 있었어요. 유통 시스템을 일하면서 보게 되니까 구조가 훤히 익혀졌죠. 아무래도 제가 그런 분야에 머리가 좀 트여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 돈과 용기였습니다. 제가 내적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일찍 갑작스레 돌아가실 줄은 예상 밖이었기에 다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제가 친밀한 것은 아니었지만 깊이 애도했어요. 100세 시대에 너무 금방 저무신 것이, 형제끼리 같이 시작한 회사가 기울어진 걸 보고 떠나신 것이 안타까웠죠. 시아버지와 특별한 추억은 없었고 기억이라고 한다면 제 임신 사실을 알고 따로 인사드리던 순간이 있었네요. 여자는 어리고 예쁜 게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서 저의 나이가 마음에 드니까 결혼을 허락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아들이 웬 나이 많이 먹은 여자를 임신시켰답시고 데려왔다면 기분 나빠서 애 지우라 그랬을지도 모른다면서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셨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런 탓일까요? 애도는 표해도 애틋한 감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떠나신 후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작은 신생 사무실에 들어간 것처럼 집에다가는 말을 하고 제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봤자 작은 사무실이었죠. 저랑 직원 둘, 총 3명이 다였어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가 커지면서 인원도 늘어갔습니다. 전문 MD도 따로 뽑게 되었고 재무과장을 두게 되었을 무렵에는 수익 면에서 대박을 치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사업을 불리는 동안 시댁의 그 가족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겠다. 집에 돈 나올 구석도 변변치 않으니 시댁 집을 팔고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사시는 게 어떻겠냐고 남편이 그러더군요. 자기도 곧 새 직장 구할 텐데 그러면 애 돌보는 게 힘들어지니까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잔 것이었죠. 좁은 집에 시어머니까지. 제가 그 제안이 반가울 리가 없었죠. 그럼에도 잠시 고민하다가 그러자고 했습니다. 시댁집 판 돈으로 빚 갚는 데 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 계산 때문이었죠. 제 돈으로 그 집안 식구들 빚을 갚아줄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제가 사업 대박친 걸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박봉의 소기업에 재직하는 것처럼 몸을 낮추고 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살림 합치고 나서야 제가 다름 아닌 저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죠. 집안을 아예 싸그리 말아먹을 작정이야? 뭘 할 줄 안다고 겁도 없이 사업을 해. 여기서 더 집안 풍비박산 나는 꼴은 못 본다. 사업할 돈 있으면 그거 뱉어내. 이제 시작한다는 게 아니라 운영한 지 꽤 됐어요, 어머니. 그리고 제가 제 돈으로 제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참나, 식구끼리 네 돈 내 돈 그런 게 어디 있니? 넌 가족에도 없어? 회사 정리하고 지금 집안 상황이 말이 아닌데 그걸 알면서 그래? 그래서 어머니께선 저희 아빠 죽어가실 때 돈 없다고 하셨던 건가요? 그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애가 맞아요? 저의 지적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무셨죠. 간만에, 아니 거의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그 입을 닥치게 했다는 것에 저는 희열감을 느꼈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었구나. 돈이 있고 당당해지니까 시어머니도 전혀 무섭지 않고 중간에서 아무 역할도 못하는 남편이 그저 등신으로 보이는 거구나. 그런 것을 체감하니까 정신적으로도 여유로워졌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해방된 기분이 들었어요. 저의 성공에 충격을 받은 남편은 그간 쌓아온 인맥으로 일자리를 얻을 것이라면서 크게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핑계로 술자리를 엄청 가져댔죠. 시어머니는 내 아들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남편의 제도약을 응원하며 밀어주었습니다. 애초에 그 가족 회사도 남편은 한 것도 없이 자리 하나 차지했었을 뿐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기에 아무런 감흥도 없었어요. 저에게 남편이 큰 소리를 칠 때마다 오히려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뻔했어요. 그렇게 으스대던 남편의 종착지는 어느 공장의 관리직이었습니다. 업무에 비하자면 급여가 형편없게 짠 곳이었죠. 이때부터 시어머니의 기가 확 꺾였던 것 같네요. 집안일도 전부 도맡아서 하시기 시작했고요. 집이 좁은 것도 이유지만 아이 교육 생각해서도 그렇고 제가 출퇴근 거리가 먼 게 계속 신경 쓰여서 이사를 결심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지내시고 저희가 집 얻어서 나가는 걸로 했죠. 이사간 집의 명의는 제 걸로 했습니다. 제 돈으로 마련했으니 당연했죠. 시어머니가 부부는 일심동체라서 공동명의를 해야 마땅하다고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저랑 그이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에요, 남. 이혼하면 그냥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는 거니까 어찌 보면 더 멀다고 할 수 있네요. 그때 시어머니가 경악한 표정으로 입술 한쪽을 떨었는데 속으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이혼. 제 입에서 그 단어가 올라온 순간부터 저는 철저한 갑이 되었어요. 깨끗하고 널찍한 아파트를 둘러본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건대 당신께서도 이런 곳에 살고 싶다 눈치였습니다. 저는 모른 척 했지만요. 남편은 일에 적응 못하고 힘들어하다가 공장에서 작게 사고를 당했는데요. 입원해서는 아주 울상이길래 그냥 제가 그 일 그대로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잡무 보는 알바를 두려고 했는데 그걸 남편한테 맡기기로 했어요. 남편은 사무실과 집을 오가며 주로 홈페이지 모니터링 업무를 보고 있어요. 제가 상사이자 물주이자 실질적인 가장이다 보니까 남편이 저한테 찍소리 못하고 조용히 삽니다. 남편이 저보다 나은 게 학력인데 애 교육도 그래서 맡겨놨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안일을 하세요. 내가 집안일 경력이 얼만데 나 같은 베테랑 두고 너는 돈 아깝게 왜 따로 사람을 쓰니? 한번 어떻게 하시나 두고 볼 요량이었는데 예상보다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특히나 제가 일 때문에 예민해 있을 때가 많은데 제 눈치도 살살 잘 살피십니다. 제 잔소리에도 군말 안 하시고요. 이런 격세지감이라니 정말 돈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 못 해드린 것이 슬플 따름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미있는 사연을 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과 제 40년지기 친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중간에 너무 웃기시더라도 웃음 잘 붙들어 주시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흔한 50대 아줌마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남편과 함께 카페 사업을 시작했는데 다행히 잘 되어 근근히 벌어먹고 살고 있네요. 그리고 제 친구는 아까 말씀드렸듯 저와 40년 지기인데요. 들으면 아시겠지만 엄청 오래된 시간이죠. 저와 12살 때부터 인연이 시작되었으니 그 세월도 참 징글징글하네요. 나이가 언제 이렇게 먹었나 싶기도 하고요. 제 친구와의 인연을 이제 설명드리면 친구는 엄마 친구의 딸이었고 저와는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랐어요. 엄마들끼리도 친하다 보니 학교 끝나면 숙제를 같이 하거나 서로의 집에서 놀고 자면서 하루를 보내곤 했는데 그 유년 시절의 추억이 있어 그런지 서로 다른 대학에 가서도 인연이 끊기질 않더라고요.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녔고 그 친구는 지방 쪽 대학을 가서 거리가 멀긴 했지만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만날 만큼 쭉 안부를 묻고 지냈어요. 그러다 친구와 본격적으로 친해진 건 친구와 제가 30 중반대, 그러니까 저희 둘 다 결혼을 막 한 직후였어요. 공교롭게도 저와 친구 둘 다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는데 당시 제 친구의 남편이 바람기가 좀 있어서 골치를 썩고 있던 참이었어요. 원래도 좀 날라리 같은 기질이 있어 보이고 사람이 뚝심이 없어 보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역시나 결혼을 하더니 그때부터 막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친구가 저에게 결혼할 사람이라며 데리고 와 소개를 시켜주었던 날이었어요. 첫 만남이기 때문에 보통은 예비 남편 쪽에서도 제 쪽에서도 서로 잘 보이려고 어느 정도 예의를 차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음식을 시킬 때부터 자기는 면을 먹으면 소화를 못한다며 까탈을 부리더니 급기야 제 의사도 묻지 않고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를 다 골라놓고선 음식이 맛없다며 종업원을 불러 야단을 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음식 맛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장사할 생각을 합니까? 사장님 어디 있어요? 사장님 나오라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다른 음식으로 가져다 드릴게요.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여자가 고개를 숙여 몇 번이나 사과해도 친구 남편은 사장을 불러달라 난리를 치더니 결국은 사장이 나와 사과를 하고 음식값을 물어준 후에야 상황이 종료되었네요. 식당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는데 뒤에서 저희를 욕하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제 친구도 저도 얼마나 얼굴이 벌개지던지. 그러면서도 친구의 남편은 뭐가 그리 불만인지 음식점을 나와 환불받은 돈을 흔들면서 저희들에게 나 때문에 음식값 굳었소 하고 말하는데 진짜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곧 결혼할 친구에게 저 남자는 안 된다 뜯어말릴 수도 없고 결혼식에서 어쩔 수 없이 멋있은 표정으로 박수치며 축하해 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역시나 일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 인간이 여자 향수 냄새를 폴폴 풍기며 집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출장이 있다면서 외박을 하더랍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씩을요. 친구가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옷을 막 뒤져보았는데 거기서 모텔 카드 영수증이 나왔고 너무 서러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답니다. 그리고 제게 전화를 해왔어요. 명수가 나 어쩌면 좋니? 나 진짜 이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친구는 성격이 유순한 편이라 그저 자식만 바라보고 어떻게든 살려 했대요. 그런 친구를 말린 게 저였죠. 어떻게든 현장을 덮쳐 위자료를 단단히 받아내고 이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솔직히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동안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 거지 같은 성격 참고 살아준 것도 억울한데 죄를 지었으면 죄값은 톡톡히 받아내야죠. 전 친구를 설득해 어떻게 현장을 덮칠 건지 계획까지 세웠고 친구를 데리고 상간녀의 집 앞에서 차를 대놓고 그것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조용히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것들이 여름을 맞아 여행을 가기로 한 건지 동해의 바닷가로 가더군요. 거기서 신나게 뛰어들며 물을 튀기는 꼴을 보니 친구가 너무 불쌍했고 소리 없는 분노가 차올랐어요. 옆에서 친구도 못 참겠던지 오늘 밤 반드시 저것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들의 모습을 정신없이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희는 그것들이 잡아놓은 펜션 바로 옆 예약해둔 숙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미리 가로챈 예비키로 현장을 덮쳤습니다. 마치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당황한 그놈의 자식 얼굴 하며 상간녀의 수치스러운 표정하며 정말 고소했죠. 결국 친구는 단단히 위자료를 챙겨 이혼할 수 있었고 모든 게 명숙이 네 덕분이라며 제 공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마음 약한 친구는 이혼이 힘들긴 했는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현실이 힘들었는지 약까지 먹으며 많이 우울해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친구의 옆으로 가 친구를 위로해주며 잘 살 수 있다고 격려해주곤 했어요. 때론 친구의 아이를 데려와 저희 집에서 봐주면서 친구가 자유롭게 시간을 좀 보낼 수 있게도 해주고요. 친구의 딸이랑 제 딸은 마치 옛날 저와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야, 명수가, 네 딸 미애는 어쩜 널 저리 닮았니? 괄괄한 성격이 골목대장 하겠다고 고무줄 끊어놓는 남자애들 두들겨 패던 너랑 딱 똑같아. 그러니까 말이야. 어제는 자기 놀리는 남자애들 때리고 왔다고 하는데 나도 어쩔 땐 깜짝 놀란다니까. 네 딸도 그래. 내 딸이 치마 뒤집혀진 것도 모르고 막 뛰어놀고 있으니까 지혜가 와서 미애 치마를 똑바로 해주더라니까. 어찌나 귀여운지 모르겠다. 딸 키우는 게 이런 재미인가 봐. 저희는 그렇게 딸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친구가 힘들 때나 제가 힘들 때나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저도 사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실 가정에서 별일이 없었던 것뿐이지 회사를 나와 가게를 차렸을 때부턴 빚도 생기고 가게도 잘 되지 않아서 걱정이 한가득이었어요. 딸은 잘하고 있지, 돈은 벌어야지. 남편도 절 따라 퇴직했던 터라 사는 게 너무 막막하고 갑갑하던 때였죠.
어느 날 잠자려고 딱 누우면 갚아야 할 빚과 딸 얼굴이 번갈아가며 스치는데 가슴에 돌덩이가 얹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절 도와준 사람이 친구였어요. 딸 학원비며 식재료 값이며 소소하게 나갈 돈이 많았는데 친구는 그 돈을 기한도 없이 턱턱 빌려주곤 했어요. 야, 나 미안해서 이 돈 못 받아. 너한테 저번 달 빌린 돈도 못 갚았는데. 됐어. 네가 내 인생 고쳐준 건 생각 안 해? 나 너 아니었으면 그놈이랑 지긋지긋하게 살고 있었을 거야. 네가 그 팔자 고쳐줬는데 이 정도는 그냥 푼돈이다. 친구는 그러면서 언제든 필요하면 말하라고 내가 네 옆에 있다고 말해주며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친구는 제게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지원군이었고 마치 저에게 있어선 친정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20대에 일찍 어머니를 여인 터라 딱히 기대고 의지할 사람이 없었는데 친구를 생각하면 절로 힘이 나곤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의 도움으로 카페는 천천히 자리를 잡아나갔고 단골 손님들도 생기면서 서서히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덕도 컸죠. 친구는 당시 이혼한 후 꽃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꽃집에서 함께 꽃을 배우는 사람들과 함께 저희 카페로 와 디저트며 커피며 잔뜩 시켜주고 갔으니까요. 그때 수강생분들이 저희 카페를 알게 된 후 자주 방문해 주시곤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몇 년 후 앞에 쇼핑몰이 생기면서 젊은 층의 손님들이 많이 유입되어 카페가 더 잘 되어갔죠. 옆에서 제일 기뻐해 주던 것도 역시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남편과도 스스럼 없이 지내곤 했는데 낯을 가리긴 했지만 저와 워낙 사이가 돈독하다 보니 집에 모이면 남편과도 함께 술을 마시는 날들이 많았어요. 남편도 친구와 성격이 비슷해 처음에 친구를 낯설어하고 어려워했지만 그 다음 만남이 지속되자 터놓고 편안하게 지내곤 했어요. 또 남편 역시 친구의 도움이 크다는 걸 알았기에 친구에게 고마움을 가리지 않고 표현하곤 했죠. 정말 진희 씨 아니었으면 저희 이 자리까지 못 왔을 거예요. 고마우면 나중에 진짜 잘 돼서 4명이로 된 건물 하나 마련해줘요. 친구는 저런 농담을 잘 던지곤 했습니다. 그런 농담을 던질 만큼 그 당시 저희 카페 사업이 정말 잘 되었거든요. 남는 돈으로 카페를 2호점, 3호점까지 해나갈 구상을 하고 있었죠. 딸에게 관리하게 하고요. 그러던 차에 친구의 집이 저희 집 근처로 오게 되었고 친구 딸도 독립을 하면서 일이 끝나면 친구 집에 모여 술 한 잔을 기울이는 날이 많아졌어요. 술 한 잔을 기울이다 보면 옛날 얘기를 많이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친구와 제 사이에 외모 배틀이 있곤 했습니다. 솔직히 인기는 내가 너보다 많았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반 남자애들이 다 나한테 편지 주고 꽃 주고 했던 거 알지? 자, 어디 내 얘기 해봐. 나는 남자들이 그냥 줄을 섰어요. 친구야, 내가 네 어린 시절을 함께하지 않았냐? 네 얼굴을 아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거짓말하면 못 써. 아유, 그만들 좀 해. 내 보기엔 비슷비슷하구먼. 친구와 제가 잔뜩 술에 취해 자기 외모가 잘났다고 하고 있으면 남편은 그런 저희 사이를 중재하곤 했습니다. 친구와 전 내기도 자주 하곤 했는데 별다를 거 없는 소소한 내기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동창생한테 동시에 문자를 보내서 누구한테 먼저 연락이 오나 하는 내기라든지 그런 것들이었죠. 한번 내기에 맞들리자 저희는 이것저것 쓸데없는 걸로도 내기하기 시작했고 승부욕이 저묻지 않게 많았던 친구도 지지 않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이기려 했습니다. 남편은 이러다 의상하겠다며 말리곤 했지만 저희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동창회에 갔다 왔는데 동창회에서 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지라 일주일간을 동창회 얘기로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도 동창들 얘기가 한창이었습니다. 명수가 그거 알아? 우리 동창 동민이 있잖아. 동민이 걔가 글쎄 동창생 소라랑 눈이 맞았대. 윤소라?
소라가 보험을 하잖냐. 동창회에서 둘이 한번 만나고 소라가 보험 영업하러 동민이를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 그래서 와이프가 소라 머리 뜯고 난리가 난 거 아니야. 웬일이니? 어머머. 선비 같고 한 여자밖에 모르는 동민이가 조강지처 아내를 버리고 여우 같은 소라와 바람이 났단 얘기는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 참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감탄사를 연발하며 동창생 얘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분위기가 확 달아올라 그런지 친구가 제게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친구의 이 말이 사건의 시작이었죠. 네 남편은 한 번도 그런 적 없지? 뭐? 바람? 미쳤니? 그럼 나한테 죽지. 그리고 저 배불뚝이 남편 바라봐줄 여자도 없다. 제 말에 친구는 깨르르 웃었습니다. 왜? 그래도 상우 씨, 그 나이 때 남자들 치곤 괜찮지. 괜찮긴 개뿔. 살아봐라. 늙어도 애야. 누가 꼬시려 하지도 않을 거다 아마.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네 남편 꼬셔볼게. 내기하자. 어때? 뭐? 장난 같은 말이라 생각했지만 친구의 표정엔 장난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신 없어? 자신이 없기는? 그럼 한번 해보자. 재밌을 것 같잖아. 아유, 그런 짓 뭐하러 해. 됐다 됐어. 이상하네. 자신이 없나 본데? 친구가 절 자꾸 자극하자 저도 오기 비슷한 게 생겼습니다. 쓸데없는 짓이란 걸 알면서도 내기 결과가 이토록 궁금해지긴 처음이었죠. 사실 그간 남편과 아직까지 각방 쓰지 않고 큰 싸움 없이 잘 살아오고 있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남편은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말이 별로 없고 표현이 없는 성격이라 늘 그 속을 다 알 수 없었거든요. 알겠어. 자신 없으면 관두고. 자신이 없긴 1,000,000원 내기 해. 뭐? 이번엔 친구가 1,000,000원이란 액수에 당황했습니다. 전 친구에게 역으로 자신이 없냐며 비꼬았고 내 남편이 하루 만에 꼬셔지면 1,000,000원을 주겠다 했습니다. 너 그 말 정말이지? 진짜지? 나 녹음한다. 저는 녹음하라면서 정말 1,000,000원을 주겠다 각서까지 썼어요. 술김에 별짓을 다 한 거죠. 친구는 술로 달아오른 얼굴을 하고 신이나 각서를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자기 계획이라며 작전을 늘여놓았습니다. 친구의 작전은 이거였어요. 자기가 은근슬쩍 제 남편에게 연락해 고민 상담하는 척 다가간 후 넌지시 요즘 남자가 없어 너무 외롭다는 말을 흘리겠다는 거였죠. 아유, 작전이 너무 허술하다 허술해. 허술한지 두고 봐. 두고 보면 알겠지. 그리고 넌 실시간으로 그걸 듣고 있어라. 어떻게? 휴대폰 전화 연결해 놓을게. 그렇게 날짜는 이번 주 주말로 잡혔고 설마 했던 얘기는 정말이지 시작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쯤 되자 남편이 친구가 우리 모이는 술집에서 잠깐 보자고 했다며 일 끝나고 거기로 가자고 하더군요. 내가 마감 준비할 테니까 당신은 옷 입고 있어. 아, 어떡하지? 나는 못 갈 것 같은데. 동미랑 약속이 있어. 뭐? 정말? 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당신 오늘 별말 없길래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남편이 고민하자 저는 중간이라도 갈 수 있으면 합류할 테니 둘이 놀고 있으라며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둘이서 만나는 걸 좀 어색해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약속을 서둘러 끝내고 가겠다고 하자 알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친구를 만나러 나가자마자 드디어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는 남편이 술집에 도착하자 제게 바로 전화통화를 연결했고 두 사람의 말소리가 전화기 너머 생생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요 앞에 차가 막혀서요. 와이프는 좀 있다 온대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끼리 놀고 있어야 되겠다. 얼른 앉아요. 어색한 분위기도 잠시. 남편과 친구는 곧이어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친구와 남편은 공통 관심사인 골프 이야기를 하며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생각보다 대화가 무르르듯 잘 이어져 가더라고요. 그러던 중 본격적으로 친구가 남편 꼬시기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껏 숨을 죽였습니다. 이때부터가 바로 내기의 시작이었죠. 아주 오래전 명숙이가 상호 씨를 데려왔을 때 혹시 기억나요?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된 카페에서 만났잖아요. 실은 상호 씨한테 그 순간 첫눈에 반했어요. 알아요, 어떻게 들릴지. 친구가 결혼한다며 소개시켜준 남자에게 그런 마음 품는 게 얼마나 상스러워 보이는지. 근데 감정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이후로도 상호 씨에 대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가 상호 씨랑 결혼하고 나서도 밤만 되면 자꾸 상호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네? 20년 동안 담아둔 제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전 남편을 만나면서 겨우 상우 씨를 마음속에서 접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인간이 바람이 나고 혼자가 되니까 여지없이 상우 씨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어요. 명숙이를 생각하면 상우 씨한테 다가갈 순 없으니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보자고요. 내가 왜 그렇게 명숙이를 도와줬을 것 같아요? 다 상우 씨 때문이에요. 상우 씨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행복했으면 해서 그 행복 지켜주려고 애쓴 거라고요. 어떻게든 지워보려고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이젠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혼자가 되니 깨달았어요. 영화, 소설에 나올 것 같은 대사들을 줄줄 내뱉는 친구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절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1,000만 원 얻겠다고 저 대본을 진지하게 써내려갔을 친구의 모습이 상상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예측할 수 없는 남편의 반응에 덩달아 가슴이 조여들어왔습니다.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절 그리 오랜 시간 좋아하셨다는 게 충격적이기도 하고. 알아요. 얼마나 놀라셨을지. 근데 제 마음도 생각해 보세요. 전 그 오랜 시간 명숙이 생각하면서 참은 거예요. 네. 그래도 아시다시피 전 이미 아내가 있고 딸도 있는 몸이고. 진희 씨가 매력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지만 아시다시피 제 와이프와의 관계도 있으시고 아무래도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절 여자로 생각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요? 저번에 저한테 보내던 상우 씨 눈길 봤어요. 명숙이 만나러 카페 왔을 때 저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잖아요. 나중엔 은근슬쩍 제가 입은 옷이 이쁘다면서 칭찬도 해주시고요. 그거는 더 이상 발뺌하지 마세요. 우리 그냥 솔직해져요. 어차피 우리 둘밖에 없잖아요. 상우 씨도 나한테 단 한 번쯤은 감정 느낀 적 있잖아요. 아마 그때가 제 인생에서 심박수가 가장 빠르게 뛰었던 때가 아닐까 싶어요. 장난으로 시작한 내기였지만 예상치 못한 친구의 말과 남편의 반응에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져 갔어요. 여기서 만약 남편이 그렇다고 한다면 나와 남편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친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모든 게 파국으로 끝날 게 분명했어요. 당장이라도 전화기 넘어 그만하라고 소리라도 질러 멈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는데 이때부터 심각하고 진지했던 분위기가 반전이 되더라고요. 웃음을 참느라 죽는 줄 알았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희 씨는 제 취향이 아니세요.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저는 모를까 예쁘고 청순하신 분이 좋아요.
뭐라고요? 그럼 전 얼굴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취향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조금 어이가 없는데요. 저 이래봬도 대학교 간판이었어요. 상호 씨 같은 분은 저한테 말도 못 걸었죠. 아, 예. 근데 어찌됐든 제 취향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랄까, 지니 씨는 성격도 좀 세시잖아요. 저는 기센 여자 무서워요. 싫어하고요. 그때부터 친구는 화가 진짜 난 것 같았어요. 콧김 뽑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으니까요. 왜냐하면 친구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바로 기센 여자였거든요. 역시나 친구의 말 폭격이 다다다 이어졌습니다. 자기는 기가 절대 세지 않다는 둥, 살아있는 벌레도 못 죽인다는 등 듣고 있자니 친구가 조금 가엾게 느낄 정도였습니다. 친구는 한참 동안이나 혼자 말한 것 같아요. 거의 20분간을요. 얼마나 그 말이 싫었으면 그렇게나 오래 말했을까요? 제가 나서서 친구를 좀 말려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허나 그러기엔 이 상황이 너무 웃겨서 그러지 못했죠. 저는 킬킬 웃으며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을 치며 웃어댔고 그 사이 친구는 급기야 제 남편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는 상호 씨는 완벽한 줄 아세요? 상호 씨는 너무 비실비실하고 빼빼 말라서 툭하면 쓰러질 것 같이 생겼다고요.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진정하세요.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됐어요. 비실비실하게 생겨가지고는. 자꾸 비실비실하다고 하시는데 저 매일 헬스합니다. 그리고 기 센 것보단 낫죠. 기 안 세다고요. 저도 안 비실비실합니다. 그만하시죠. 남편은 나중에야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친구는 말이 더 세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남편 역시 술이 잔뜩 되었는지 똑같이 반격하더라고요. 평소 점잖고 말 수 없던 남편마저 그러니 그렇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사실 남편 역시 마른 몸이 컴플렉스라서 그 말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저도 웬만하면 남편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그 말은 안 하려 했는데 친구가 정통으로 남편의 콤플렉스를 건드린 거였죠. 이쯤 되자 둘 사이의 감정이 나빠지는 게 보여서 제가 다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러다 잔뜩 화가 난 남편이 마지막으로 던진 한마디에 친구는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쥐같이 생겨가지군. 야! 남편은 평소에도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친구가 쥐를 닮은 것 같다고 몇 번 말하곤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었지만 저도 친구가 쥐상이라는 걸 알았기에 맞다고 동의를 했었죠. 그런데 이 말을 여기서 꺼낼 줄이야. 한숨이 푹 나왔습니다. 친구는 앞에 있는 땅콩 접시를 던진 건지 남편은 뭔가에 맞아 악 소리를 질렀고 전화는 뚝 끊겨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집에 돌아왔고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내기였다는 걸 말해주었어요. 뭐라고? 내기였다고? 지금 장난해? 아니 그런 얘기를 왜 해? 남편은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냐며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게 내 탓이라며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죠. 남편만 마음이 상한 게 아니었죠. 더 큰 문제는 친구였어요. 다음날 정말로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입금되었는데 친구가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전 다시 돌려주려 했거든요. 친구와 내기로 1,000만 원이라니. 장난으로 시작한 거라서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안 받으니 미칠 노릇입니다. 아무리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해도 친구는 모조리 제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일로 자존심이 단단히 상한 것 같았죠. 사실 친구는 나이가 들긴 했어도 외모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었거든요. 그런 친구가 제 남편에게 쥐같이 생겼다, 기세다는 말을 들었으니 자존심이 상할 만했죠. 저는 친구에게 미안하다며
앞으로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 남편이 그냥 한 말이니 마음에 담아둘지 말라는 말들을 남겼지만 친구는 모두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친구에게 사과를 한다고 기분이 풀어질까요? 장난으로 시작된 내기였는데 친구의 마음이 이렇게나 상해버리니 너무나 찝찝하네요. 이대로 친구와 영영 화해하지 못할까봐 걱정도 됩니다.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께서 해답을 주신다면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너무 철없다 나무라지 마시고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